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57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7번 교재를 보시면 분리막을 이용해서 다음의 폐수 처리 방법 중에서 구동력이 농도차에 의한 것은, 자, 분리막을 이용한다는 것은 막공법을 이용을 한다는 소리가 돼요. 그죠? 그래서 막공법에서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전기투석, 그리고 뭐가 있어요? 투석. 두 가지의 우리가 추진력, 구동 차이를 기억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역삼투나 여과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정수합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기투석은 전위차, 그리고 투석은 농도차. 이 두 가지는 꼭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구동력이 농도차에 의한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석이 농도차예요. 자, 그 다음에 전기투석은 전위차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정수합차예요. 딱 두 가지로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투석은 농도차, 전기투석은 전위차, 나머지는 정수합차 또는 정합차. 그죠? 자, 정답은 나번. 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꼭 맞춰야 되는 아주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그냥 주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5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해물질인 시한 처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은 오존산화법. 오존산화법은 O3라는 오존을 이용하는 거죠. 자, 오존은 알칼리 영역에서 시한 화합물을 N2로 분해시켜서 무해화시킨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알칼리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오존산화법을 오답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알칼리 영역 대신에 상승 영역으로 바꿔서 오답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시한화합물이라는 것은 CN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죠. 그래서 C나 N을 분리를 시켜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로 알칼리성 물질을 주입을 해서 CO2와 N2로 처리를 해서 무해한 물질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전해법이라는 것은 유가금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치가 있는 물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해법은 유가금속률을 회수할 수 있을 때, 회수하려고 할 때 주로 전해법을 씁니다. 그러면 충격법은 시한을 pH 3 이하의 강산성 영역에서 강하게 폭기해서 산화시키는 방법. pH 3 이하라는 자체가 산성 영역 중에서도 강한 산성 영역이죠. 그래서 두 개 중에 한 개를 기억하면 어차피 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강하게 폭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폭기량을 증대를 시켜준다는 소리겠죠.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방법. 자, 그리고 감청법이라는 것은 알칼리성 영역에서 과잉이라는 것은 많이 주입하는 것을 과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과잉에 황산알루미늄을 주입해서 공침시켜서 처리한다. 공침시키는 것은 우리가 응집제하고 결합을 해서 침전을 시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는 시약이 황산알루미늄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되나요? 황산제2철 또는 황산제1철. 그래서 알루미늄이 아니고 철을 사용을 해서 공침을 시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이 아니고 철이 들어가야 됩니다. 철.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5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질산화 미생물의 전자공유체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질산화라는 것은 질소화합물이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우리가 질산화 물질, 다시 말해서 질산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참여하는 미생물은 당연히 질산화 미생물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질산화 미생물이 필요로 하는 전자공유체를 묻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메탄올, 암모니아, 아질산염, 환원된 무기성 화합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잘 기억을 해보세요. 이론 공부를 보면은 우리가 탈질화 과정 있잖아요. 탈질화 과정에서는 탄소 공급원으로 넣어주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질을 넣어줌으로써 알칼리성으로 변하죠. 상태 자체가. 그래서 탄소원으로 주로 넣어주는 물질이 뭐죠? 그렇죠. 메탄올이에요, 메탄올. 그래서 메탄올은 질산화에 필요한 게 아니라 탈질화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메탄올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메탄올이라고 하면 CH3OH를 메탄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6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m의 삼성거대의 도금공장 폐수 중에서 CN이 시안입니다. 시안이온이 150mg/L 함유되어 있다. 다음 반응식을 이용해서 처리하고자 했을 때 필요한 NaClO의 양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시안이 있는 걸 찾으세요. 여기 시안이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NaOCl 여기 있네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비료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시안일 때
NaClO 또는 OCl. 그럼 이 B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안 해도 되지만 여기 B가 2대 5, 항상 2대 5로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2대 5. 그러면 계산을 했을 때,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시안이 mg per 리터니까 질량 단위. 그리고 NaOCl을 계산했을 때 kg이니까 질량 단위예요. 따라서 시안의 분자량이 얼마죠? 26. 그래서 2 곱하기 26g일 때 5 곱하기 NaOCl의 분자량이 얼마냐 하면 NA가 23이에요. 원자량이. O가 16, Cl이 35.5.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74.5가 되죠. 그래서 74.5g.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금 150mg per 리터를 여기 보면 kg으로 계산하시고 그랬으니까 kg으로 바꿔. 그럼 어떤 단계가 필요하냐면 mg per 리터를 kg per m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한다고 되어 있어요? 10의 마이너스 3성. 이런 단위들은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빨리빨리 습득을 해놔야 돼. 그래서 150mg per 리터는 0.15 kg per m의 삼성이에요. 자,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죠? 폐수량 300m의 삼성 per day이다. 따라서 x. 그런 다음에 대각선으로 곱해서 x가 있는 항으로 나눠주시면 x는 322.36kg per day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 한 개.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요. 여기는 킬로그램, 여기도 킬로그램이 되는데 실제로 여기 킬로그램이잖아요. 우리 정답도 킬로그램 계산했어요. 근데 왜 여기는 킬로그램을 사용해야 되지 않나요? 그램을 사용하면 틀리지 않나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잘 보셨어요. 그렇지만은 식을 정리하면 여기 없어지거든요. 이렇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램 단위를 써도 되고 킬로그램 단위를 써도 돼요. 여러분들 편한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문제를 풀이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61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1번 보면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측정 파장은 원칙적으로 최고의 흡광도가 얻어질 수 있는 최대 흡수 파장을 선정한다. 답안의 대조액은 일반적으로 용매 또는 바탕시험액을 사용한다. 답안의 측정된 흡광도는 되도록이면 1.0에서 1.5의 범위에 들도록 시험용액의 농도 및 흡수액의 길이를 선정한다. 흡광도는 반드시 얼마의 값을 가져야 되느냐면 1의 값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1의 값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분석용 시료용액의 흡광도는 0.2에서 0.8 사이가 나오도록 조절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답은 부득이 흡광도를 0.1 미만에서 측정할 때에는 눈금 확대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왜? 눈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따라서 틀리게 된 설명은 답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6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6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지로용 공정시험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답은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한다라 하면 같은 조건에서 1시간 더 건조해서 전후 차가 g당 0.3mg 이하일 때를 말한다. 자, 카본이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제로도 출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항량이라는 말이 나오면 몇 시간을 더 건조해야 되느냐? 1시간을 더 건조를 해요. 자, 그런 다음에 매 g당 0.3mg 이하일 때를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1시간 g당 0.3mg 이하 꼭 숙지를 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답은 시험 조작 중에서 적시란 30초 이내에 표시된 조작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적시라고 이야기하면 30초 이내. 그리고 기밀 용기를 하면 취급 또는 저장하는 동안에 이물이 들어가거나 또는 내용물이 손실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는 용기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기밀 용기. 그래서 기밀 용기의 기. 그리고 또 뭐를 기억을 하라고 했죠? 기밀 용기의 기는 공기의 기를 매치를 시켜라. 그래서 기밀 용기는 공기를 차단하는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방울수라 하면 20도씨에서 정제수 20방울을 적하였을 때 그 부피가 1ml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 방울수도 하나의 문제로도 잘 나와요. 그럼 여기서 왜 20도가 나오느냐면 우리가 실험은 상온을 기준해요. 상온은 몇 도에서 몇 도죠? 15에서 25도씨. 그러면 수질은 15에서 25도씨 중에서 20도씨 기준. 액체는 그리고 기체는 21도 기준이에요. 그래서 20도씨에서 몇 방울을 적하느냐? 20방울을 떨어뜨려요. 적하라는 것은 떨어뜨리는 거. 그럼 얼마가 돼야 되느냐? 1ml. 그래서 20도씨에서 20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1ml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방울수라고 표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62번 같은 경우에서는
정답은 답은이지만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만 보기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시료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존했을 때 최대 보존 기간이 다른 항목은, 이 내용은 우리가 암기를 안 하면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료 보존 방법이 있어요. 그 내용 숙지를 그때 우리가 분리해서 숙지를 하라고 했어요.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28일, 대부분이 보면 보존 기간이 28일짜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28일짜리가 노말 핵산 추출 물질, 그리고 화학적 산소 요구량, 총인, 얘들은 28일이 보존 기간이에요. 근데 시한은 며칠이 되느냐 하면 14일. 근데 이렇게 일수로 나오는 것보다는 시간으로 나오는 거 6시간, 12시간, 24시간, 48시간, 이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6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64번에 보면 다음의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가번의 현장 이중 시료는 동일 위치에 동일한 조건으로 중복 채취한 시료를 말한다. 자, 여기서 현장 이중 시료라고 했으니까 중복 채취한 시료를 이야기합니다. 단지 중복 채취를 했을 때는 같은 조건에서 중복 채취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번 검정 옥수는 분석 물질의 농도 변화에 따른 지시값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정량 범위라 하면 시험 분석 대상을 정량화할 수 있는 측정값을 말한다고 하는데, 정량 범위라고 하면 표준 편차율 10% 이하에서 측정할 수 있는 정량의 가장 아랫값, 그리고 정량의 가장 큰 값. 그래서 가장 아랫값을 최소값을 하한이라고 그러고 최대값을 상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량 하한과 정량 상한의 우리가 범위를 우리가 정량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기 검출 한계란 시험 분석 대상 물질을 기기가 검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농도 또는 양을 기기 검출 한계.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에서 공부했을 때 정량 범위 외운다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죠? 자, 그리고 6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문제 65번에 보시게 되면 총대장균균을 시험관법으로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총대장균균을 시험관법으로 정량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용량이 1ml에서 25ml의 멸균된 눈금 피펫이나 자동 피펫을 사용한다. 그래서 피펫을 사용했을 때 사이즈는 1ml에서 25ml를 사용할 수 있는데, 눈금이 들어있는 눈금 피펫과 그리고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 피펫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지름이 9mm고 높이가 30mm 정도의 다람 시험관을 사용하고, 그리고 답은 고리의 안지름이 10mm인 백금이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백금이의 안지름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 3mm가 되죠. 그리고 배양 온도는 우리가 총대장균군의 배양 온도는 35 플러스 마이너스 0.5도씨가 됩니다. 따라서 배양 온도를 35 플러스 마이너스 0.5도씨로 유지할 수 있는 배양기를 사용한다. 따라서 설명이 틀린 것은 답은 문제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나번과 답번에서 안지름이 답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문제가 처음에 출제됐을 때는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 유형을 보면서 문제를 풀면 쉽게 맞출 수 있겠지만, 자, 그리고 66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적정법으로 용존산소를 정량 시, 자, 용존산소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공정시험법에서 확인을 해서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자, 그 중에 적정법으로 용존산소를 정량 시 0.01 노르말 Na2S2 O3 용액 1ml가 소요됐을 때 Na2S2 O3가 TO 황산나트륨이죠. 자, TO 황산나트륨 용액 1ml가 소요됐을 때 1ml는 산소 몇 mg에 해당하느냐고 그랬죠. 그래서 Na2S2O3 1ml에 해당하는 산소의 미리그램을 계산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팁에서는 제가 단위를 붙여놨어요. 단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환산을 하시면 되는데, 가장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풀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팁을 보지 말고 풀이만 보는 거예요. 자, 풀이는 가장 간단하게 미리그램을 계산했을 때는 노르말 농도, 문제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르말 농도에 산소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 그러면 산소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는 8g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노르말 농도에 8을 곱하면 바로 개수가 나오죠. 따라서 사용하고 있는 노르말 농도가 몇 노르말? 0.01 노르말. 그 0.01 노르말에 산소 1당량에 해당하는 값이 8이니까 바로 8을 곱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또 저한테 줄 수 있어요. 미리미리 질문을 제가 풀어드리는 게 여러분 덜 답답하겠죠?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가 왜 8이냐? 어디서 나온 거냐? 자, 산소는 O2-죠. 이가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산소의 원자량이 얼마예요? 16이에요. 그래서 16g은 2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가 16g이 되는 거예요. 이가기 때문에. 그러면 자, 이렇게 올려서 2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가 16g이니까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는 당연히 몇 g이 되는 거죠? 8g. 그래서 8이 나온 거죠. 쉽죠? 그래서 노멀 농도 곱하기 8. 그러면 미리그램이 바로 계산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6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7번 문제를 보면 자, 용존산소의 정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용존산소라는 것은 DO를 이야기합니다. 자, 정극법을 보시면 정극법은 산화성 물질이 함유된 시료나 착색된 시료에 적합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온도가 일정할 때 용존산소 포화량은 수중에 염소 이온량이 클수록 크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염소 이온량이 크다는 소리는 물에 이제 우리가 염소이온도 여기서 이온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온이 많이 녹아 있으면 많이 녹아 있을수록 산소가 많이 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물속에 이온이 적게 있어야지. 다시 말해서 염소 이온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용존산소 포화량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산소가 많이 녹으려고 하면 물속에 존재하는 이온들이 적어야지 잘 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포화량이 크기 위해서는 염소 이온량이 작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료가 착색이나 현탁된 경우에서는 시료에 칼륨 명반 용액이나 암모니아수를 주입합니다. 그래서 전처리로서 착색이나 현탁된 경우에서는 칼륨 명반 용액이나 암모니아수를 주입하게 되면 착색이나 현탁을 제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철 100에서 200mg/L가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 황산을 첨가하기 전에 황산을 첨가하기 전에 뭐를 첨부하느냐면 플루오리나 칼륨 용액 1ml를 주입하죠. 그러면 플루오리나 칼륨이라는 게 뭐예요? HF를 플루오리나 칼륨 용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4번 같은 경우에서는 정답은 나버리지만 4번 같은 경우에서는 하나의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4번은 문구 자체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들 6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미온 계면 활성제를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으로 분석하고자 했을 때 어미온 계면 활성제와 메틸렌 블루가 반응해서 생성된 청색의 착화물을 추출하는 데 사용되는 용액은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미온 계면 활성제를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으로 처리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청색의 착화물이 나왔어. 그럼 청색의 착화물이 나왔다는 소리는 우리가 측정하는 파장이 어느 정도 600대 이상의 파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뭐를 계산하느냐 하면 추출 용매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 추출 용매, 어미온 계면 활성제를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을 이용했을 때 추출 용매, 우리 이론에서 배웠어요. 그죠? 그러면 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시약은 뭐가 되는 거죠? 클로로폼. 그래서 일반적으로 클로로폼을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모르면 일단 어차피 찍어야 되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공부를 했으니까 답을 찾아야 되겠지만 모르면 클로로폼이 추출 용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추출 용매는 클로로폼, 사이마탄소, 벤젠, 핵산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클로로폼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6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에서 검출기와 사용되는 운반가스를 틀리게 짝지어진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운반가스라는 게 캐리어 가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캐리어 가스는 질소나 수소나 헬륨을 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돼요. 자, 먼저 열전도형 검출기는 그리고 헬륨은 공통적으로 씁니다. 헬륨이 들어가 있는 거는 다 맞아요. 그러면 질소하고 수소인데 열전도형 검출기는 질소를 쓸 수 없고 수소를 쓸 수 있어요. 반면에 전자포획형 검출기는 다 쓸 수 있어요. 헬륨은 아무데나 다 쓰고. 그래서 열전도형 검출기에서만 뭐를 써야 되느냐 하면 H2라는 수소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비교.
자, 열 전도도 검출기를 TCD라고 그러죠. 그리고 불꽃 이온화 검출기를 FID라고 그래요. 그래서 열 전도도 검출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캐리어 가스는 수소와 헬륨이에요. 자, 그러면 불꽃 이온화 검출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캐리어 가스는 질소하고 헬륨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70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채취된 시료, 폐수 시료의 보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가번에 보시게 되면 BOD의 검정용 시료는 동결하며 장시간 보존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동결을 하게 되면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나번에 보시면 COD 검정용 시료는 황산을 가해서 약산성으로 한다. 다번에 노말핵산 추출 물질의 검정용 시료는 염산으로 pH 4 이하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번 부유물질 검정용 시료는 황산을 가해서 pH 4 이하로 한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다번 같은 경우에서는 TV에도 있는 것처럼 얘는 우리가 보존 방법이 아니고 보존해 가는 방법이 아니고 분석을 하는 방법이에요. 분석을 했을 때 보시다시피 우리가 메틸오렌지라는 지시약을 넣고 그 다음에 황색이 적색이 될 때까지 1+1 염산을 주입을 하는 거죠. 그때의 pH가 4 이하가 된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분석 방법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은이 잘못됐습니다. 여기서 분석 방법하고 보존 방법을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71번을 보겠습니다. 자, 71번에 보시면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상 총대장균군의 시험 방법이 아닌 것을 찾으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총대장균군의 시험 방법이 4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풀이에 나와 있는 분석 방법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 보면 현미경 개수법이라는 게 있는데 현미경 개수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로 뭐를 분석을 하는 거죠? 플랑크톤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총대장균에 관계되는 내용에서는 현미경을 이용하는 개수법은 없습니다. 자, 그럼 분석법이 있는데 이 분석법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총대장균군에 해당하는 거, 분홍선 대장균군에 해당하는 거, 대장균. 이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총대장균군은 4개, 분홍선 대장균군은 3개, 대장균은 1개의 분석 방법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걸 먼저 찾아야 돼. 총대장균균하고 분홍성 대장균의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 막여과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험관법이 있어요. 그리고 효소유용 정량법이 있어요. 그럼 뭐에 차이가 나느냐? 평판짐락법만 총대장균군에서 측정을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장균에서도 분리해서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공통으로 모든 3가지에서 다 적용되는 것은 효소유용 정량법은 3개의 대장균에서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7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을 적용한 페놀 측정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가번에 붉은색의 안티피린 색소의 확광도를 측정한다. 그리고 수용액에서 510나노미터, 클로로폼 용액에서는 460나노미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수용액을 기준하거든요. 수용액이 510나노미터니까 계통은 적색 계통이죠. 적색이니까 붉은색 맞습니다. 자, 그리고 클로로폼 용액에서는 460나노미터. 그리고 정량 한계는 클로로폼 추출액일 때 0.05mg, 직접 법일 때는 0.5.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수점이 들어가는 5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클로로폼 같은 경우에서는 0.005 그리고 직접법 같은 경우에서는 0.05mg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어차피 기억을 했을 때는 0.005 그리고 0.05 이렇게 기억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0이 3개가 있고 0이 2개가 있는데 0이 2개가 있고 0이 1개가 있는데 자리점으로 생각하면 클로로폼은 3자리, 그 다음에 직접법은 2자리. 그럼 이걸 어떻게 구별을 할 것이냐? 그럼 여기 보시면 클로로폼은 직접법에 비해서 글자 수가 많아요. 그래서 0이 중간에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0.05, 0.005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0.005가 또는 0.5가 어디에 해당하는 0.05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수가 클로로폼이 많으니까 0이 많은 거 0.005. 그다음 직접법은 클로로폼에 비해서 글자 수가 적으니까 0.05.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 한계가 잘못됐어요. 그다음 시료 중에 페놀을 종류별로 정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페놀뿐만 아니고 모든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종류별로 정량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7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질산성 질소의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 중에서 부르심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1가번에 보시게 되면 이 시험 기준은 지표수, 지하수, 폐수 등에 적용할 수 있으며 정량 한계가 0.1mg이다. 정량 한계가 0.1mg. 그리고 나번에 보시면 용존 유기물질이 황산산성에서 착색이 선명하지 않을 수 있으며 착색이라는 것은 색깔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부르신 설파니를 포함한 모든 시약을 추가로 첨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착색이 선명하지 않을 때 착색이 선명하게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서는 부르신 설파닐 시약은 우리가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부르신 설파닐 시약을 제외한 모든 시약을 추가로 첨가를 해서 색깔이 선명하게 돌아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답은 바닷물과 같이 염분이 높을 경우에 바탕시료와 표준 용액에 염화나트륨 용액을 첨가해서 염분의 영향을 제거합니다. 자, 염분의 농도가 높을 경우에서는 염화나트륨 용액을 30%짜리 염화나트륨 용액을 주입을 해서 염분의 영향을 제거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잔류염소가 있으면 잔류염소가 존재하게 되면 이산화비소산 나트륨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번과 라번 같은 경우에서는 간섭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7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배 희석한 시료를 15분간 방치한 후와 5일간 배양한 후에 DO가 각각 8.6mg/L, 3.6mg/L였고 식종의 BOD를 측정했을 때 식종액의 배양 전과 후의 DO가 각각 7.5mg/L, 3.7mg/L였다면 이 시료의 BOD는 자, 그리고 희석 시료 중에 식종액 함유율과 희석한 식종액 중에 식종액 함유율의 비는 0.1을 기준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문제 조건에서 BOD의 농도를 계산했을 때 두 가지로 계산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BOD의 농도를 계산한다 그러면 식종을 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식종을 하지 않았을 때는 시료를 2개를 만듭니다. 시료를 2개를 만들어서 바로 측정을 했을 때 그리고 5일 후에 측정했을 때 DO 농도를 계산을 해요. 따라서 바로 측정했을 때의 DO 농도를 D1, 5일 동안 배양한 후에 DO 농도를 D2라 그러고 여기에 희석을 했으면 희석 배수치를 곱하고 희석을 하지 않았으면 희석 배수치를 곱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지금 문제처럼 식종을 한 경우에서는 여기서 식종한 값을 보정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15분간 방치한 후에서 희석한 시료를 D1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5일 동안 배양한 것을 D2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문제 조건 자체 내에서 순서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8.6, 3.6, D1, D2. 자, 그리고 7.5, 3.7, B1, B2. 그리고 F 값이 얼마죠? 0.1.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 조건에서 마지막에 희석 배수치라는 P를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 희석 배수치라는 P 자체는 문제 조건에서 주어졌어요. 이렇게. 이게 P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식종을 한 경우에서는 문제가 조금 복잡해요, 공식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주기 위해서 이 값들을 모아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주고 이렇게 모아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모아주는 값 이렇게 2개 빼. 이렇게 2개를 빼요. 그죠? 각각을 뺀 다음에 다시 빼.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곱해주느냐면 식종한 곳에다가 비율을 곱해줘요. 전체에다 0.1을 곱하면 안 돼요. 식종한 값에다 곱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전체 값에다가 희석을 하게 되면 희석 배수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희석을 했으면 희석 배수치를 곱해주고 만약에 희석을 하지 않았으면
희석 배수치를 곱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타내면 얼마의 값을 가지게 되느냐면 138.6mg/L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공식을 외우지 말고 문제를 푸는 좀 뭐라고 그래야죠?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답을 쉽게 좀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농도끼리 합쳐서 계산한다는 거. 그리고 75번 유독이라 플라즈마 원자 발광 분광법에 의해서 원소별 정량 범위로 틀린 것은. 자, 이런 내용은 문제를 통해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죠. 자, 구리는 0.06mg/L, 0.006. 그리고 납은 0.004mg/L가 아니고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0.04mg/L가 됩니다. 그리고 답은 니켈은 0.015mg/L, 라본의 망간은 0.002mg/L의 정량 한계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